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꼭 알아야 하는 뉴스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자, 8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경제 소식으로 문을 열겠는데 자, 요즘 고기에다가 이제 상추를 얹어서 써먹는 게 낫겠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자, 생산자 물가가 뛰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가가 이제 추석까지는 좀 잡히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돈 되는 경제에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오늘 가장 핫한 경제 이슈부터 살펴볼 텐데 네.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금리 또 한 번 동결이 됐더라고요. 예, 정확히 한 40분 전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고요. 예. 13연속 금리 동결입니다. 13연속. 그러니까 0.5% 금리 수준에서 네. 3.5%까지 인상했다가 13연속이니까 1년에 8번 금통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 1년 반 이상 네. 금리를 동결해왔던 겁니다. 뭐 좀 떨어질 거라 예상을 좀 했었는데.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 연준에서 금통위, 그러니까 FOMC 회의가 9월 중순에 있어요. 예. 근데 캐나다가 먼저 금리를 2번 인하했습니다. 유로존이 먼저 인하했어요. 또 영국도 인하하고요. 뭐 스위스, 스웨덴, 멕시코, 중국 정말 많은 나라들이 선제적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은행도 혹시 선제적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뭐 대출하신 분들도 많아서 관심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근데 금리 동결했고요. 예. 다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던질 것인가 아닌 것인가 예. 이 부분에 좀 관심이 모여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동결이 됐고 뭐 관심은 이제 소수 의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네. 하는 의견이 나올 법한데 네. 어땠습니까? 나왔습니까? 자,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냐면요. 7명이서 그러니까 금통위 위원이라고 합니다. 예. 금통위 위원회에서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를 내는데 예. 7명이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위원장이고 나머지 6명의 위원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는데 네. 12회 동결할 때까지는 예. 7명이 만장일치로 동결하자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화정책 기조가 바뀔 때 바뀌는 것을 우리는 피벗이라고 합니다. 예. 피벗이 이루어지는 국면에는 7명이 만장일치로 동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허. 그래서 만약에 오늘 만장일치가 아니고 뭐 2명, 3명 정도의 소수 의견이 금리 인하해야 된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3명은 인하해야 되고 4명은 아직 동결해야 된다라고 예. 판단한다면 그 다음번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무게가 더 실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소수 의견이 담길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인데 아직 몇 대 몇인지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제 이게 언제 나오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10분 정도 내에 10분 뒤에 10분에서 30분 사이에 네. 나올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의견을 드린다면 네. 소수 의견이 나올 것이다. 만장일치 동결이 아니라 또 몇 명, 1명, 2명, 3명 정도의 예. 위원들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우리도 이런 의견을 제시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군요. 이게 어쩌면 금리 인하의 사인인 거죠. 9월에는 우리 금통위가 없습니다. 예. 10월 금통위 때는 미국의 금리 인하를 보고 금리 인하할 수 있겠다라는 사인으로서 인식될 수 있을 만큼 소수 의견이 정말 나올지 같이 언론을 좀 주목해 보시면 예. 어떨까? 의견을 그게 이제 하반기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거니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주식 시장에도 저축할지 예금으로 갖고 있을지 예.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금리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재테크 네. 금리가 이런데 재테크라도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재테크 정보를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근데 뭐 주식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쭉 상황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주부 입장에서는 뭐 투자하기 겁나는 분들 많을 겁니다. 뭐 안정적인 투자 방법, 재테크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여러분들께서 참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재테크라 하면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저축을 할까? 아니면 대출을 많이 끌어다가 뭔가를 살까? 또 주식으로 갖고 있을까? 부동산으로 갖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은 고민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갖고 있을까가 중요한데 재테크 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대출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장 궁금한 예, 겁니다. 대출을 얼마나 일으킬까? 예. 규모는 여러분의 소득 수준이나 또 자산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결정 두 가지죠.
변동금리로 받아야 되느냐, 고정금리로 받아야 되느냐. 예. 자, 지금부터는 변동금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변동금리다. 드리겠습니다. 자, 써놓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라고 생각해봤을 때 지금 3.5%인데 네.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할 일은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말씀하신 대로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금리를 대략 한 2% 기준금리를 향해 금리를 인하하는 추세로 갈 겁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중은행들이 이 중앙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금리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가상금리를 붙여서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러면 기준금리가 낮아지네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다. 다만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게 은행 입장에선 좋을 거야 나쁠까요? 나쁘겠죠. 나쁘겠죠. 그러니까 변동금리 대출이 더 비쌉니다. 금리가 더 높습니다. 올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리가 떨어질 것에 대한 리스크를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하고 싶지 않겠죠. 예. 그러니까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장 한 6개월은 높은 금리를 부담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사결정에는 대출을 받으신다 한다면 변동금리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간 네, 내요. 일단 대출부터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 밖에 또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질문 주신다면 제가 하나하나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군요.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어쨌든 파킹 통장 요즘 핫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파킹 통장 하면 많은 분들이 요즘 어때요? 지정학적 불안 굉장히 고조되고 있죠. 예. 전쟁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중동 불안. 네, 맞습니다. 또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하는 불확실성. 이렇게 물음표가 크게 드리워진 이런 경제를 우리는 불확실성의 경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러니까 불확실하니까 뭐를 더 선호합니까? 안전자산을 선호해요. 맞습니다. 또 중국 경제가 뭐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나 변동성, 물음표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자산을 선호하니까 안전자산의 대표격이 뭐예요? 금이에요. 금괴. 그래서 금값이 치솟는 겁니다. 금괴 무슨 뭐 100만 달러 넘었다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금값이 최근 3년 동안 3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금값이 이렇게 오르는 배경은 그런 불안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 것이고 거기에 금리마저 떨어지니까 돈을 저축으로 안 갖고 그냥 금으로 갖고 있는 게 낫겠다 하면서 금으로의 이동이 있었던 겁니다. 예. 이 파킹 통장은 굳이 따지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좀 고려되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관점에서 그냥 예적금이 낫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으실 텐데 지금부터는 예적금보다는 네. 다른 자산으로 돈을 옮기시는 게 유리하겠다. 왜냐하면 금리가 제로 금리를 향해 내려가는 국면에서 다른 자산 가치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예적금보다는 다른 자산으로의 이동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으시겠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부동산을 추천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부동산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는 것은 그 흐름이 당분간 꺾이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과 같이 이런 자산 시장은 올라가는데 은행에 저축을 하면 이율은 떨어지는 국면이니까 예적금보다는 다른 자산으로의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이 어떨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관점이시군요. 네. 어쨌든 이 경제 전문가시니까요. 다른 뭐 추천하실 만한 더 재테크 방법 이게 가장 좋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미래 산업을 진흥하는 섹터. 그러니까 뭐가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것인가.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2.4%로 한국은행이 조금 전에 전망했습니다. 네. 올해 2.4% 전망입니다. 근데 한국 경제가 2.4% 전망하는데 근데 한국 경제를 구성하는 수천여 산업들의 평균 성장률이 2.4%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ICT 산업의 성장률은 네. 10% 정도 됩니다. 10%나요. 그리고 ICT 산업의 산업. 일부는 인공지능이고 반도체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이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세계 경제, 한국 경제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견인차처럼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이 주식 투자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 한국 경제는 2.4% 성장하지만 어떤 산업이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유도할까? 그런 산업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래서 AI나 AI 반도체 섹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얻는 게 저도 많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일명 이번에 짠테크 열풍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네. 저는 사실 짠테크는 처음 들었는데 네. 또 어떤 건지 한번 말씀 좀 추천 좀 해주십시오. 네, 정말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어요. 고물가이기 때문에 지금 물건을 이것저것 사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물가 상황에 상대적으로 그냥 소비를 좀 줄이고 그 소비를 줄인 만큼을 또 투자하는 의사결정도 많이 있고요. 그 국내 주요 금융사의 짠테크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화면에 나오고 있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은행, K뱅크 할 것 없이 많이 있습니다. 네. 반려견 키우기, 식물 키우기, 이런 여러 가지 미션 수행, 예. 챌린지, 랜덤 뽑기. 그러니까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또 소비 지출을 아끼기 위한 그런 영역의 미션을 제공하고 그 미션을 이행할 경우 특별한 어떤 추가적인 이윤을 주는 방식. 뭐 은행 어플 같은 거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많은 은행 어플들에서 네. 이런 짜테크와 관련된 그런 상품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해서 경기 불황기를 좀 이겨내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돈이 되는 경제 시청자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많은 도움이 사실 됐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정치권 소식 저희가 간단히 쟁점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야 대표가 회담을 한다고 해놓고 뭐 생방송 하자 말자를 두고서 양측 신경전이 계속돼서 자, 1월 회담이 가능한 거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자, 조금 전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1월 회담이 결국 수년됐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장명호 기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이 오늘 오전에 급하게 알려졌는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대표가 오늘 아침 감기 증세가 있어서 자가 테스트를 해보니 양성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자가 격리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늘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 예방은 물론 일요일에 예고됐던 여야 회담도 수년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생기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부득이 연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전해 오셨는데요. 이재명 대표님의 쾌유를 바랍니다. 시간이 더 생긴 만큼 더 충실하게 준비해서 네, 회담이 미뤄진 만큼 여야 간 실무 협상도 차분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한 차례 비서실장이 회동했는데요. 회담의 형식과 의제를 놓고 치열한 삿바 싸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생중계 방식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기식 쇼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생중계 그 자체가 뭐 잘못됐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 여당 대표가 주도성을 가지고 실제 주인된 입장에서 회담에 나오느냐 그리고 용산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본질을 보고 있는 거죠. 회담 논의 테이블에 무슨 안건을 올리느냐도 간극이 큰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정쟁 중단, 특권 내려놓기, 금투세 폐지 등은 내놨고 민주당은 최혜병 특검법, 25만 원 지역법 등을 꺼낸 상황입니다. 양쪽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의제여서 입장을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김건희 여사의 고가의 가방 수수 의혹 이 관련해서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 야당은 이래서 특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십자포화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필요성을 더 부각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예상했던 수순이었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권익위에서 종결 처분할 때 그게 시그널이었거든요. 네. 검찰의 가장 치욕스러운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팩트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힌 것 외에 당 차원의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이재명 대표와 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어제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으쌰으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걸로 연출됐는데 자, 서로 원하는 바가
뭐 있던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맞잡고 한 목소리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우리 민주당의 관계는 협력적 경쟁 관계, 경쟁적 협력 관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협력을 해야 더 좋은 나라 그리고 더 좋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이 대표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에 원칙적인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 최혜병 특검법 관철을 위해 야권 공조를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네, 경제에 이어서 정치 살펴봤고요. 자, 이번엔 11월 대선 앞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자, 민주당에선 이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하는 전당대회가 지금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요, 오늘의 이슈죠. 장가희 기자, 장 기자랑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자, 지금 보니까 이 해리스 후보가 지금 이제 지명이 될 것 같은데.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팀 웰즈 미네소타 주지사 후보가 이제 수락 연설을 앞두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하지 않았고요. 자, 우리나라는 우선 이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대통령 후보 혼자서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가 함께 러닝메이트로 나와서 선거를 치르거든요. 그렇죠. 네, 이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을 역임할 당시 부통령이 바로 지금의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부통령은 인종, 출신 배경, 경험 등을 통틀어서 서로 좀 다르게 해서 서로 좀 보완할 수 있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후보자들이 함께 손을 맞잡는데요. 이번에 이 해리스 후보와 함께 손을 맞잡는 부통령 후보가 바로 팀 월즈라는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팀 월즈. 자,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어떤 인물인지 알 것 같은데 팀 월즈는 아직 좀 낯선데 자, 어떤 인물입니까? 네, 이 팀 월즈 부통령 후보는 미네소타 주지사 출신이긴 하지만 자, 그리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해리스 후보 못지않게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 우선 한국과도 인연이 있는데요. 예. 팀 월즈의 아버지가 6.25 전쟁 참전 용사라고 합니다. 자, 이 월즈 후보는 중서부 농촌 가정 출신으로 퇴역 군인이고 또 교사, 풋볼 코치로도 일했는데요. 예. 백인 남성의 또 군 경력도 있죠. 또 미국 노동 계급에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점을 갖춘 거는 물론이고 또 트럼프 후보를 향해서 괴상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보통 왜 정치인들이 말을 할 때 갖가지 수식어 아니면 조금 어려운 용어를 쓰던 이 기존의 워싱턴 문법과는 좀 대비된다 이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특히나 이 팀 월즈 얼굴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털털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이 소탈한 그렇네요. 이미지가 우리 소위 말해서 좀 먹혔다 이런 반응이 많은데 오바마 전 대통령이요 어제 이 팀 월즈 후보의 패션 센스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이 월즈가 입은 셔츠는 저거 정치 컨설턴트가 추천한 거 아니다. 스스로 옷장에서 꺼내 입은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를 들은 이 월즈의 아내가요 너무나도 맞다는 듯이 박수를 치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 해리스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월즈를 소개할 때도요. 월즈 후보는 흰색 운동화 그리고 카키 바지, 검은색 티셔츠 이렇게 입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보통 정치인들은 칼정장을 입고 다니는데 월즈는 일부러 블루 칼라인 척을 하지 않고 네. 소탈한 모습을 일상적으로 보여주니까 아, 저런 진정성은 어떻게 대신할 수가 없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AP통신이 호감도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벤스보다 월즈가 조금 더 앞서는 모습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소탈한 옷을 입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월즈다 이런 얘기 네. 했고, 자, 그리고 패션 얘기 나온 김에 자, 우리가 민주당 전당대회라고 하면은 뭐 이 남성은 파란색 넥타이 매고 그렇죠. 뭐 여성은 이제 파란색 좀 정장 입고 네. 이런 모습 볼 수 있는데 자,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색깔이 아니라 갈색 정장을 입었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네, 우선 정말 말씀하셨듯이 많은 언론에서요, 이 해리스 이 후보에 대해서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만큼 전형적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갈색 정장을 입었으니까. 사실 이 여성 정치인들은 옷 스타일로도 큰 관심이 되는데 해리스 후보는 거의 부츠컷 바지, 갈색 중단발, 또 각진 재킷 이렇게 고수를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의 주류 정치계에서 활동하는 이 흑인 인도계 여성으로서 자신의 표현은 조금 절제하면서 정치력으로 좀 승부를 보려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해리스와 트럼프 지금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궁금한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자, 갑자기 나타난 해리스 후보가 일단은 트럼프에 좀 앞서가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지율 추이를 한번 쭉 살펴봤더니 예. 자, 트럼프 후보가 지난달 13일에 이 피격을 당한 이후부터 지지율이 좀 크게 상승을 했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내려놨잖아요. 예. 그러면서 해리스 후보가 전격 등판한 이후에 최근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니까 트럼프를 상대로 해리스가 우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후보의 우위는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경우가 좀 많아서요. 네. 아직까지 대선 대결 구도는 박빙이다. 이런 평가가 지금 중론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전현직 대통령들이 모여서 이제 해리스 지지 선언을 좀 하고 있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특히나 이 전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부부 연설 또 지지를 하고 있어서 좀 화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후보를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자,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이 우리는 트럼프 당시의 허세, 무능, 혼란의 4년이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목소리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78-year-old billionaire who has not stopped whining about his problems since he rode down his golden escalator 9 years ago. It has been a constant stream of gripes and grievances that's actually been getting worse now that he's afraid of losing to Kamala. There's the childish nicknames, the crazy conspiracy theories, this weird obsession with crowd sizes. 네, 이 미셸 오바마 여사는 또 트럼프 후보가 정말 추악하고 뭐 여성 혐오적이고 인종주의적인 거짓말에 몰두한다라고 했고 또 해리스를 향해서는 미국의 희망이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 굉장히 오랜만에 봤는데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제 공격도 받고 지지율도 지금 떨어지고 뒤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가만히 못 있죠. 네. 사실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면 상대당은 좀 유세를 멈추고 좀 자제를 하는 게 미국 정치권의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군요. 이 트럼프 후보는 오히려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서 경합주를 돌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방탄 유리로 된 이 패널도 설치를 하고요. 예전에 이 피격을 당했었으니까요. 또 경호 조치도 한층 강화해서 연설을 이어갔는데요.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4 years ago, our country was strong and respected like never before. Our allies admired us. Our enemies feared us because everyone knew that as an American president, I was all about putting America first. That's true. 네, 그런데 이 해리스 후보가 지금 상승세를 또 보이고 있고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으니까 컨벤션 효과가 있어서 지금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다급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에게 연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I like him a lot. I respect him a lot. I probably would if something like that would happen. 네, 여기에다가요.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을 갑자기 칭찬했다가 하루 만에 비판했다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가 다급하다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해리스와 트럼프 경쟁 열기를 좀 더해가는데 앞으로 일정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이 되면 이 해리스 후보가 민주당 공식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자,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도 많기 때문에 네. 인간 해리스에 대해서 진솔하게 터놓는 시간을 갖겠다. 이게 지금 해리스의 지금 전략입니다. 미국 대선이 11월 5일에 열리니까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건데요. 앞으로 이 박빙의 승부가 어떻게 또 뒤집어지고 이어지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 미국 대선 상황과 판도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장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스포츠와 연예 소식 들려줄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먼저 올림픽 선수들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파리올림픽 선수단 만찬이 있는데 뭐 선수단과 가족 전부 다 이 초청해서 만찬을 갖는다고 하죠. 자, 가장 관심은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나타나는 건데 자, 무슨 말을 할지 어떤 소식이 전해질지 좀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파리올림픽 선수단 전체, 거기다 훈련 파트너, 거기다가 그 가족들까지 모두 참석하는 네. 이 만찬인데 아무래도 지금 안세영 선수가 참석한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참석한다고 하니까 지금 귀국 후에 어떻게 보면 공식 석상에 15일 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할까? 또 다시 한번 그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을 할지 좀 준비할지도 관심인데 일단은 뭐 지난 월요일에 장미란 문체부 차관하고 만난 게 좀 알려진 뭐 공개 행사였던 것 같고 오늘은 또 문체부 장관, 체육회장까지 다 참석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작심 발언 뭐 준비하고 나오는 거 아니냐? 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작심 발언은 없다. 왜냐하면 올림픽 선수들 충분히 축하받은 다음에 본인 얘기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만찬만큼 축하받는 그런 자리가 없고 전체의 어떤 잔치를 망칠 안세영 선수는 아니고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만찬 후에 일단 장미란 차관 만났는데 이제 유인촌 장관도 참석을 하니 그 뒤에 어떤 체육계 고위 관계자들과 비공개 면담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비공개적으로.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 장미란 차관과 나눴던 허심탄회한 얘기에 이어서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녁이라고 하니까 또 어떤 얘기 할지 저희가 한번 내일 한번 소식 갖고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올림픽 메달 선수들이 어제인가요? 저희가 광고 많이 찍고 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번엔 방송 출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그 후일담 얘기들이 많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올림픽 금메달 싹쓸이 했던 우리 양궁 선수들이 방송에 좀 출연했는데 자, 양궁협회 지원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좀 자랑을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이제 예능에 이 남자 선수 3명, 김우진 선수, 이유직 선수, 그리고 김재덕 선수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우리 선수들, 남자 선수들 얘기에 보태서 사실은 양궁의 전운영 선수, 임시현 선수, 남수현 선수도 이 단체전을 금메달 땄는데 이게 사실은 1988년도에 이 정식 종목이 된 다음에 10번을 다 10연패를 한 거거든요. 다 우승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남자 단체전은 예전에 10번 중에 총 7번을 금메달 땄습니다. 근데 예전에 3연패 했고 이번에 또 3연패를 달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굉장히 이제 관심이 뜨겁고 해서 예능에 나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심지어요. 진천에 프랑스 이 경기장하고 똑같은 세트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심지어 양궁 로봇이 옆에 나와서 내 상대 선수, 외국인 선수 역할을 하면서 함께 경기를 해줬고요. 로봇과 싸웠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진행도 현지에 딱 맞게 불어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갔으니 대단한 성과겠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 양궁화도 마련해줬고 양궁화는 처음 들어봐요. 제가. 네, 역도화 뭐 이런 건 거기다가요. 이 손이 선수마다 다르잖아요. 3D 프린팅으로 딱 맞게 그립도 만들어줬고요. 양궁활에 딱 맞게끔. 네,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의 R&D 기술을 여기 이 양궁에 적용을 해서 요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운 게 양궁협회가 이걸 지원해줬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런 기술적 지원뿐만이 아니고요. 심리적인 뇌과학을 이용해서 이 편도체를 안정하고 그리고 이제 전전두 피질이라고요. 이걸 활성화하는 게 마인드 컨트롤에 좋다.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야 된다. 내 호흡을 읽어야 된다. 이런 마음 근육 훈련까지 시켜줬대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협회가 너무너무 물심양면 지원해줘서 우리가 이런 좋은 성적 냈습니다. 금메달 5개 싹쓸이 했습니다. 이런 그 5개 비결, 비하인드를 공개했습니다. 그렇군요. 나 얘기 듣다 보니까
자, 우리가 요즘 듣는 협회, 어느 협회와 좀 비교된다 이런 인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선수들은 이런 협회가 굉장히 고맙다. 올림픽 따고 금메달 따고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한 바 있는데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오티스크 걸릴 것 같은데요. 그만큼 너무 행복한 무게예요. 이 메달을 저 혼자 스스로 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협회장님께서 항상 계셨었고 저희 협회에서 얼마나 선수들이 공정하게 누구나 다 똑같은 동등한 조건에서 누구나 다 이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는 협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회와 그리고 우리 선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스태프의 그 믿음인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양궁 이번에 잘 돼서 좋고 또 뭐 개회식도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도 잘 됐고. 네, 양궁협회가 굉장히 칭찬을 받고 있다. 어느 협회와 달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런 거 하면 이 삐약이 탁구 선수 신유빈 선수하고 이제 같이 이제 셀카를 이렇게 찍었던 북한 선수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가 올림픽 내내 좀 전달해 드렸는데 이 선수들이요, 이 평양에서 사상 검열을 받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북한에서는 원래도 이렇게 외국에 다녀오면 서방 문물, 이 말하자면 자본주의 문물에 오염에 노출됐다고 해서 이 당 중앙당 차원에서 한 번 하고 체육성 차원에서 한 번 하고 또 자체 한 번 하고 이 사상 총알을 받는다고 해요. 지금 저기 메달 따고서 같이 사진 그렇습니다. 찍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도 받는데 요번에 좀 더 강도 높은 사상 검증을 받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지금 평양 고위 관계자를 인용한 그런 보도가 나온 이유가 이 삼성전자에서 휴대전화를 줬잖아요. 예. 빅토리 셀피라고 해서 메달 받고 나서 이렇게 이제 무조건 하게 돼 따는 있었습니다.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임종성, 신유빈 선수는 동메달 땄는데 오히려 북한 선수들 은메달 땄는데 그 이제 저렇게 우리 선수가 셀피를 찍을 때 이 북한 선수가 여자 선수는 웃었다. 남자 선수는 요때는 웃지 않았지만 네. 셀피 찍고 나서 다른 나라 선수들을 보면서 지그시 미소를 지었다. 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웃었다고요? 네, 웃었다는 이유로 사실 예전에 1990년대에 역도 이창수 선수가 은메달 땄는데 한국에 패했다고 해서 탄광 끌려갔다가 본인이 이제 이걸 가까스로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귀순한 바 있거든요. 예. 이게 1990년대 얘기인가 했는데 지금도 그러네요. 겨우 웃었다. 이걸로 이런 사상 검증을 더 강하게 받고 있다. 은메달 따고 웃었다고. 네, 은메달, 심지어 은메달 얼마나 잘했습니까? 칭찬받고 막 격려받고 오히려 훈장 메달 받아야 되는데 이런 웃었다는 이유로 어디 제1 적대국의 셀피를 같이 찍는 것도 모자라서 웃었냐. 이 부분을 지금 강하게 검열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북한은 어느 세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예계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방송인 서정인 씨가 딸 서동주 씨와 함께 합동 결혼식을 하고 싶다. 이렇게 밝혀서 화제인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서정인 씨가 사실 이제 이혼하고 따님도 이혼하고 그러고 나서 서정인 씨가 먼저 지금 6살 연하의 건축가하고 연애를 시작했고 네, 알려졌죠. 네, 따님도 또 뭐 4살 연하와 이제 만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서정희 씨 어떻게 보면 두 모녀가 지금 굉장히 자유로워진 어떤 기존의 결혼 제도라든가 이런 거에서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연애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너보다 먼저 애인 생겨서 미안해. 근데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 그럼 같이 함께 살든 같이 합동 결혼식을 하든 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먼저 행복해져서 미안해라는 거에는 엄마 마음이죠. 우리 딸도 이혼했는데 좋은 짝 만나서 다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담은 건데 이 모녀가 워낙에 여러 자유분방하고 솔직한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연일 화제입니다. 그렇군요. 이 서정희 씨가 또 MBN 프로그램에 나와서 남자친구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남자친구분도 나왔죠. 그 모습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프로포즈를 방송에서 받은 거예요. 갑자기 잠깐만요 이러고서는 꽃하고 편지랑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근데 저는 프로포즈를 항상 얘기했어요. 다이아를 해야 된다. 그날 다이아 반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찾다가 약간의 실망. 그런데 저는요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뭔가 서로에게 같이 정돈된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러면서 우리 마음이 10년까지도 변함이 없다면 그때 결혼식을 하겠다.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정희님의
동역자. 건축가 김태현입니다. 10년은 더 좀 두고 봐야겠다라고 딱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그 얘기 듣고는 괜찮으셨어요? 그 얘기를 사실 저는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숫자와 함께 얘기가 나오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해서 그 다이아 얘기 아까 하시던데. 저는 제 용기가 다이아보다는 조금 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커플 모습을 봤는데 일단 서정 씨가 유방암 투병하면서 이 남자친구분한테 완전히 마음을 열게 됐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서정희 씨가 이혼하고 사실 이제 딸도 멀리 있고 이런 상황에 유방암에 걸렸는데 이렇게 아플 때 곁에 있는 누군가가 사실 제일 절실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사귀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뭐 본격적으로 뜨거운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연애를 병실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냥 온갖 필요한 것들을 다 수발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이구나. 특히나 이 사람이구나 한 게 이제 암투병하게 되면은 항암 치료하면서 머리카락이 빠지잖아요. 근데 남자친구가 본인이 먼저 삭발을 하고 동조, 지지, 응원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빠져도 괜찮아라고 말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 이 사람이구나 느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지금 진지하게 사귀고 있고 10년 돼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잘 사시길 바라겠고요. 자, 좀 가벼운 연예계 소식 하나 더 짚고 갈 텐데 연예계 대표 인고 부부입니다. 신혜라, 차인표 씨 부부인데 저희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 The woman in the video, her name is Shinera. She was one of the most beautiful, most popular actresses in Korea at the time. And she was the female lead of the drama, and I was the male lead. And while filming it, just like the title, Love in Your Arms, we fell in love in each other's arms. And now it's been 29 years since we've been married. Shinera, would you please stand up and say hello? 그치? 어머, 근데도 이런 거 너무 예쁘다. 이거 살까봐. 아, 이거 예쁘지 않아? 이 임표 씨 입혀야겠어. 득템했습니다. 분명히 안 산다고 했었는데. 자기 와이셔츠 샀어. 근데 이거는 걸쳐 입으라고. 그 벼룩시장 가서 산 건데요. 4만 원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유스지만 너무 좋지 않아요? 장태 씨? 한 번도 안 입은 옷 같아요. 냄새 맡아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너무 좋다. 앞으로 임표 씨의 옷은 영국에 가서 벼룩시장에서 사는 걸로? 네, 차인표 씨 영어 굉장히 잘하는데 영국에서 어떤 강연에서 아내인 신혜라 씨 이렇게 소개했고 또 신혜라 씨도 영국 가서 함께 지내는 모습을 저희가 쭉 볼 수 있었는데 야, 굉장히 서로 사랑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2009년에 쓴 소설이 이번에 옥스퍼드에서 교양 필수, 이게 위안부의 어떤 이야기를 소재로 한 거거든요. 네, 그 소설이요. 그 책이 이제 교양 필수 서적으로 이제 선정이 됐고 그래서 나가서 아까 강연하면서 굉장히 이제 아내에 대해서 제1등 공신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고 옥스퍼드가 요번에는 소규모 강연이었지만 다음번에 더 대규모 강연을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이제 좋은 일이 있었고 이제 영국에 이렇게 간 김에 이제 벼룩시장을 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남편 옷을 사주고 앞으로 뭐 남편 옷은 이렇게 영국에 와서 벼룩시장에 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이게 화목해도 보였지만 계속 이렇게 제 눈이 이상한 거지 자세히 보니까 차인표 씨 얼굴이 그닥 밝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근데 저는 중고옷을 사줘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배우 차인표보다 작가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거를 뭐 예를 들면 이제 사생활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많은 사람에게 영국에 가는 게 시간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영국에 온 김에 가게 되면 간 김에 중고시장을 들리는 것과 남편 옷을 사러 영국에 오겠다는 거는 좀 다른 문제 같아요. 이제 작가의 또 부인인 만큼 우리 신혜라 씨도 워낙에 뭐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셨지만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면서 이 남편 입장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스포츠 전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0대 남성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서 숨지게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손성민 기자
보도 보시고 사건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잇따라 달려가고 아파트 입구에선 사이렌 불빛이 번쩍입니다. 아파트 뒤편 공터에 폴리스 라인이 쳐졌고 바닥엔 거즈와 일회용 장갑이 흩어져 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20대 남성 A씨가 이웃 주민 70대 B씨를 마구 폭행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B씨는 당시 살려달라고 외친 뒤 결국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구급차가 우리 동으로 간 것만 알아요. 갑자기 119가 막 오더라고. 창문으로 불빛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두고 A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받고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B씨는 황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를 한순간에 잃은 B씨의 딸은 MBN과의 통화에서 A씨가 아버지께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고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A씨는 말다툼을 벌인 뒤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네, 리포트 봐도 참 기가 막힌 소식인데 자, 사건 전문가 모시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 조금 전에 리포트 봤는데 어떤 이런 일이 있을까?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끼리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또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도 충격적인 일이 하나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장가 기자,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무차별적으로 남성 여성을 방망이로 막 마구 내리친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가방에 방망이를 넣고 여성을 따라가다가 무슨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니까 마치 무슨 검을 꺼내듯이 꺼내서 결국 여성을 있어요. 폭행을 했습니다. 자, 지난 19일 오후 2시 30분께 파주의 한 아파트고요. 지금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탔죠. 먼저 네. 여성이 탔습니다. 자, 남성이 갑자기 야구 배트를 꺼내더니 네, 문 바로 닫히자마자. 여성에게 휘둘렀습니다. 예. 네, 여성이 머리를 많이 다쳤는데요. 이 쓰러진 여성이 맨손으로 배트를 막으면서 발버둥을 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남성은요, 주먹까지 여성에게 날렸는데 겨우 4층까지 올라가는데 정말 너무 시간이 길었습니다. 4층 올라가는 순간에. 그렇습니다. 1분 동안 저 여성과 남성이 계속해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남성은 4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도요, 이 여성에게 계속해서 폭행을 휘둘렀는데 가까스로 벗어난 여성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여성은 장보고 그냥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장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네, 일면식도 없는 남자에게 공격을 당했다고 했고요. 머리와 팔을 크게 다쳐서 병원에 실려가야 했습니다. 예. 자, 임주혜 변호사님, 이 가해 남성한테 이거 왜 그런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현실에 불만이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애꿎은 여성에게, 평범한 여성에게, 장보고 돌아가는 여성한테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에 불만이 있다. 뭐 일종의 핑계일 뿐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건데요. 이 피의자, 해당 이 피해자 여성을요, 한 300~400m 전부터 좀 뒤따라간 것으로 현재까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근을 배회하고 있다가 이 여성을 발견하고 아마 범행을 이제 모의를 하면서 따라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이런 범죄를 목적으로 여자를 뒤따라가서 피해자를 공격한 상황인데 범행 동기라는 것이 사실 제대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불만을 이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정말 선의의 피해자에게 표출한 것인데 엄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 엄벌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사건이 오후 2시 뭐 그쯤에서 이뤄졌다고 하는데 이 앞으로 이 불안해서 이 피해 여성분도 그렇고 이 시청하는 분들도 그렇고 불안해서 여기 다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사건 발생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후 2시 반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낮이죠. 맥주 대낮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도 누가 좀 따라오는 것 같은 인기척을 느낀다고 해도 그냥 방향이 같겠거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늦은 밤 시간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밤이든 낮이든 이런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이 대낮에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들어와서 방망이를 그리고 배낭에 숨겨두고 있다가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엘리베이터라는 이 폐쇄된 공간에서 지금 부상 장면이래요. 그렇죠. 예. 이 야구 방망이에 휘둘렀다는 것 자체가 범행의 질 매우 좋지 못하고요. 이거 지금 당연히 특수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살인 미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범행 동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서 어떤 안전망 관리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절실해 보입니다. 네, 정말 엄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조정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 사건 볼 텐데요. 이번에도 이웃끼리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사이가 안 좋다고 이웃집 현관 앞에다가 이 뾰족한 압정을 뿌렸다는 이웃이라고 합니다. 자, 장가 기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웃집 앞에, 현관집 앞에 압정을 이렇게 뿌렸답니까? 네, 이 압정을 뿌린 여성은요. 주머니에 있었는데 그냥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냥 떨어진 거다? 네,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일이 지난 14일에 벌어졌던 일이고요. 경기도 평택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씨가 30대 남성 B씨가 거주하는 집 현관문 앞에 압정 10여 개를 뿌렸다고 합니다. 자, B씨는 쓰레기 봉투를 자신의 현관문 앞에 놓으려고 맨발로 문을 열고 잠깐 집 앞에 나오다가 맨발로요? 네, 압정을 밟아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쓰레기 조금 있다가 버려야지 하면서 잠깐 문 앞에 둘 때도 있잖아요. 예. 그러려고 나오다가 맨발로 이렇게 탁탁 나오다가 바로 압정을 밟은 거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경찰에 그래서 이 남성이 신고를 하고 한번 CCTV를 확인을 해봤더니요. 이 여성 A씨가 이곳에다가 압정을 뿌린 게 바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이 사건 발생 전날 B씨는 이 남성 B씨가 여성 A씨에게 집 근처에서 왜 이렇게 소음을 유발하세요? 라고 항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측이 다툼을 벌였고 이 여성이 아마 화가 나서 아마 남성의 집 앞에 압정을 뿌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소음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럽다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건데, 자, 임주혜 변호사님, 그렇다고 해서 일을 벌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남성은 혐의를 인정했습니까? 그렇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인은 이제 주머니에서 압정을 갖고 있었는데 흘린 것이지 고의로 이제 압정을 이 피해자 집 앞에 놓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문 앞에다 흘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희한하다. 이제 CCTV 같은 화면들이 있을 것이고 이 정황을 보자면은 이제 일부러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수사 결과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압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사실 종종 있었습니다. 이전에도요.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 우리가 특히 많이 누르게 되는 버튼인데 거기다가 의도적으로 압정을 붙여놨던 사건도 있었어요. 혹시 버튼에다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제 해를 끼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압정을 뿌려놓는다거나 부착해 놓은 거다 하면은요 특수상해 혐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자동차 타이어 같은 곳 앞에다가 일부러 뭐 답정이라던가 못 같은 거 뿌려놓게 되면은 이 특수재물손괴에도 해당할 수 있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압정을 남의 집 앞에 이렇게 뿌려놓게 된다면은 이 집 앞 공간에 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 침입 같은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특수상해 혐의 적용되기 때문에 이거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피해 이웃은요. 문 열 때마다 바닥 볼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 들 것 같기도 한데 좀 제대로 된 처벌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노서영 아트센터 관장의 이혼 소송 소식으로 저희가 이어갈 텐데 오늘 오후에 노서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한 이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오늘 오후에 선고된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이 두 사람 이혼 소송 굉장히 치열했고 많은 분들 관심이 있었는데 자, 준비된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저는 일만 봤습니다. 저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어요. 제가 자주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새로운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고 결과는 1조 3,800억 남짓 그렇게 선고된 것 재산분할만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네, 오늘 노소영 관장이 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입니다.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위자료 소송 결과가 나오는데, 자, 임주혜 변호사님, 쟁점 어떤 건지 정리 좀 해주시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어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이제 이혼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재판이 크게 두 가지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이혼대로 가는 것이고요. 그 안에 재산 분할 같은 문제가 함께 논의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축이 나의 배우자의 그 외도 상대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이제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 지금 1심이 선고되는 재판이 바로 이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지금 이 재판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전에 얼마 전에 있었죠.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최태원 회장에 대한 그 위자료 청구가 20억 원이 인정이 되었어요. 그랬죠. 당시 정말 이례적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위자료 액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씨에게 청구한 그 위자료 액수가 30억 원입니다. 30억. 일반적으로 외도에 했을 때 이제 위자료로 인정되는 금액이 사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고요. 1억을 넘지 않는다 보통. 그렇죠. 1억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최고 금액이라고 할 정도라고 불리는데 30억 원 굉장히 큰 금액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이혼 소송에서 이미 최태원 회장에게 굉장히 높은 위자료 액수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재판에서의 쟁점은 어떤 외도라는 사실이 이미 확인이 된 상황에서 당연히 노소영 관장이 승소는 하겠지만 위자료가 얼마가 인정이 될지가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노소영 관장에게는 생활비 지급 같은 부분도 하지 않았는데 동거인에게는 굉장히 막대한 지출을 함으로써 이 불법성이 크다. 이런 부분을 노소영 관장 측이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로 김희영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액수, 위자료의 액수를 놓고서 굉장히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장관 기자, 최 회장이 이제 노 관장에게 뭐 1조 원대 재산과 위자료 지급하라 판결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 뒤로는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기의 이혼 상고심 재판부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번 상고심에서는 이 2심 법원이 최 회장이 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 1조 308억 그리고 위자료 20억을 줘야 한다고 선고했는지가 적절한지 이에 대해서 이제 주요 심리 대상이 될 전망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최태원 회장의 장인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 300억 원 비자금의 진위, 또 노태우 정부 특혜로 SK가 성장한 게 맞는지 여부 등이 현재 쟁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또 최 회장의 SK 주식이 이 최 회장의 부친인 고 최종현 선대회장 증여금에서 비롯된 건지, 그러니까 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인지 이 부분도 1, 2심 판단이 엇갈린 쟁점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자, 2심 이후 노 관장 측은 따로 상고하지 않았는데 최태원 회장 측이 500쪽 분량의 상고 이유서를 제출을 하면서 2심 재판부의 재산 분할 근거를 전면 반박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세기의 이혼 소송이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자, 임주혜 변호사님, 이 법원도 액수도 그렇고 관심도도 그렇고 법원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정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어떤 개인 간의 소송이겠죠. 가정의 일이었고 이제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개개인 간의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회적인 파급력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소송입니다.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요. 결국 그 이후에 어떤 외도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에 기한 그 위자료 청구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피해를 회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자료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뭐 3천에서 5천만 원, 정말 많아야 1억 정도가 제시가 되면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재판부에서 이전에 그 이혼 소송에서처럼 20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이 됐던 것처럼 굉장히 큰 액수를 1심에서 인정을 한다면 앞으로의 기조, 위자료에 대한 그 액수의 상향을 예측해 볼 수도 있어서 그 의미가 클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어떤 위자료가 한 개인의 어떤 부의 정도에 따라
따라서 다르게 책정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부자라고 더 큰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법적으로도 남아있을 수 있고요. 그 불법성의 정도를 어떻게 위자료로 책정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번 판결 굉장히 법원에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저 역시도 그 결과가 매우 지금 궁금한 상황이네요. 라이브 픽입니다. 부산 지하철 공사장 주변에서 잇따라 싱크홀, 땅 꺼짐 현상이 생기면서 위험천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에 금이 가고 그 옆으로 차들이 지나다닙니다. 곧이어 금이 간 곳에 구멍이 생기고 점점 커지더니 10분 정도 지나자 지름 5m, 깊이 3m의 거대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부산 지하철 공사장 주변 도로에서 발생한 싱크홀입니다.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이 땅 꺼짐 현상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날 오전에도 이곳에서 200m 떨어진 도로에 또 싱크홀이 생기면서 달리던 차량 앞바퀴가 빠져 운전자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산 지하철 공사장 주변 도로에 생긴 싱크홀만 공사가 시작하고 벌써 9번째인데요. 주민들은 그 원인으로 지하철 공사를 의심하고 있지만 부산교통공사는 지하철 공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청 측은 대책회의를 하고 지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더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네요.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진 예술 분야에도 AI의 개입이 가능해지는 걸까요?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배틀 장면을 재현하는 듯한 피아노 경연. 하지만 피아노 연주자가 없는데도 건반이 움직이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세계 최초 AI 작곡가 이봄을 탑재한 2대의 피아노가 새롭게 작곡한 곡을 연주하며 대결을 펼치는 건데요. 여기에 바이올리니스트 유수진 씨와 첼리스트 김선주 씨가 AI 피아노와 협주를 하며 AI 기술이 인간과 경쟁뿐만이 아닌 공생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메시지까지 전했습니다. 이제는 인간처럼 작곡, 연주와 같은 예술 분야에도 도래하기 시작한 AI. 수천 년간 이어진 인간의 감성까지 대체하는 건 어렵겠지만 이제는 AI와 공존하고 협업하는 미래를 고민해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네요.